코멘트한 영상도 여러분들이 비대면 피드백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리마인드에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상은 너무 짧다. 뭔가 얘기해주기도 전에 그냥 끝이 나버려가지고 지금 이게 뭐지? 여기 몇 회죠? 1화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미제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박혜영은 이제 자기 스스로 프로파일 연습하려고 하고, 근데 마침 이제 김혜수님은 이제 그쪽 팀은 이제 약간 매니저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사건 조사하던 중에 이제 수상한 사람이 쓰레기통 뒤지니까 스토커인 줄 알고 데려와서 수사를 하는데 둘 다 경찰이고 또 약간 기싸움하는 그런. 여기서 그 매니저가 누구 매니저지? 연예인 여자 연예인인데 누구? 이름 모르는 분인데 단역으로 좀 출연. 이게 지금 실제 요 순간은 무슨 연쇄 무슨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김혜수도 왜 목 졸리고 아니 그거 아니라 그냥 약간 그러니까 뒤로 가면 네. 그 약간 연결선상에 있는데 시작 부분 이게 연결 사건은 아니고 네네. 마치 이게 나중에 뒤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 복선에 이건데 스토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한 사건이 있는 거고 미제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이쪽으로 되는 거고. 네. 아무튼 여기서 이게 이런 인물이 처음으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무대예요, 연극 무대예요. 이제 뭐 두 인물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사실은 연기적인 오바까지는 아니고 인물을 좀 극명하게 대비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연기가 좋았다 나빴다를 이야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자연스러웠으니까. 자연스러움은 좋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자면 교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렇게 극 중에 두 인물이 등장하면 분명히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같은 이슈에 공감하고 있어도 뭔가 개별성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 즉 교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둘의 차별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대화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연기를 뭐 다르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수현과 지금 또 수현을 또 여자 인물인데 근데 크게 지장은 없네. 네. 여자 인물인데 이제 양재호 군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은 어색해서 김혜수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수현과 혜영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인지. 분명 혜영은 뭐 자기가 프로파일링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계기가 된 게 자기 형의 그런 억울한 죽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게 베이스가 자기 인생 역사에 베이스가 있고 전사가 있고 나중에 해명 뭐 이렇게 해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혜영이에게는 지금의 혜영이라는 프로파일러의 모습을 만들어지게 된 역사가 있고, 수연에게는 지금 이 팀을 무슨 팀에 수연도 지금은 거의 팀장이죠. 네. 진양사의 1팀. 이 모습을 갖추게 된 수연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 그리고 수연과 혜영이라는 인물의 퍼스널리티가 가지고 있는 차이.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아이덴티티와 관계된 거라면 이 사람이 어떤 한 인물로 완성되는 데까지 가져가는 전체적인 거, 정체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라면, 그 다음에는 개별적 성격적 차이, 인물의 전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이덴티티의 차이, 뭐 퍼스널리티의 차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퍼스널리티와 그러니까 성격 뭐 이런 부분과 개성,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좀 더 소분리로 들어가 보면 뭐 이를테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양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추진하게 되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뭐 대처하고도 조금 비슷하지만 뭐 대처를 조금 디펜스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공격적인 부분,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추진적으로 보면 뭐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떤 결정력과 관련된 부분의 차이랄지 그런 거를 만약에 두 인물을 다르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대충으로 뭉뚱그려서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각각의 개별성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구성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 어디에서 조금씩이지만 뭐 수연이기 때문에 만약에 혜영이 수연의 대사를 했다면 혜영이 수연의 입장이었다면 수연이 혜영의 입장이었다면 수연이 혜영의 대사를 지금 둘의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 있다면 바뀔 일은 없지만 얘는 이런 쪽의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면밀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디테일을 살리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느 명화를 봐요. 명화 그림 뭐 피카소가 됐든 아니면 미켈란젤로의 뭐 벽화가 됐든 아니면 뭐 다빈치의 그림이 됐든 명화를 봐.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품인지 아닌지를 볼 때 왜 세계적인 감별사들은 뭐 이렇게 돋보기로 보면 아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적외선 필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붓터치가 이게 150년 전 거밖에 안 되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물을 필터링 해보라는 거예요. 각각의 여러 가지 필름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보면 아까 이제 그 이지호 오승현 팀한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나뉘는 뭐 얘기했지? 단락, 감정, 뭐 의지, 뭐 이런 거에 단락도 마찬가지지만 혜영과 수연은 어쨌든 형사라는 공통된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둘은 직업군이 다르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봤다면 둘은 직업적으로 가지게 되는 입장의 차이랄지 직업의식의 차이랄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랄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뭐였지? 소년이 그랬다라는 작품을 보면 정도와 광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저거거든요. 촉법소년 이야기하고 그 호주 원작에 있는 그러니까 정도라는 친구는 그 미성년이 촉법소년의 아이가 던진 돌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했어. 근데 이 사람은 장난이었어도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광해라는 인물은 같은 형사야.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이 사망했지만 악의적으로 의도한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장난으로 의자를 뺐는데 넘어진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고 죽었는데 그거를 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입장의 차이 같은 것들. 그 작품이 이제 그 두 인물이 입장의 차이 뭐 이런 걸 대비해서 나오는데 이를테면 지금 수연과 혜영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따져보면 두 사람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게 도입부의 두 인물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두 인물이 앞으로 뭔가 좀 티격태격할 것을 복선적으로 깔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같은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양사의 같은 반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미제 사건 가는 거는 2회 끝에 미제 사건 팀으로 가나? 미제 전단 2회에 갔었던가? 네, 아무튼 좀 뒤에 가지. 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가는 두 인물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약간 늘상 있는 일상적인 느낌의 모습이 조금 더 강했다랄까? 그러니까 요거보다 여기서 뭐 연기를 더 오버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 뭔가 일상이긴 하죠, 그죠? 늘 있는 경찰서에서 형사반, 강력반에서의 일상이야. 일상이긴 해. 근데 뭔가 하나 이슈가 있었어. 근데 그 이슈를 통해 두 인물을 극명하게 설명하려고 해.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대사 포인트를 가지고 혜영이란 인물을 확실하게 수연과 대비해서 보여줄 것인가.
내가 만약 수연이면 나는 이 부분에서 어느 대사 또는 혜영의 어느 대사에 대한 리액션으로 수연이란 인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필름지를 통해서 비교해서 보면 상대의 대사의 부분에 어떤 나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영향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하다 보면 그런 포인트가 몇 개만 있으면 지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 장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요즘 이게 필이 딱 꽂힌 게 대사를 여러분 최대한 대본에 있는 대로 해보세요. 이거. 대사를 연습할 때는 잘 입에 안 붙으면 내가 하는 말로 막 바꿔서 정서나 감정을 좀 더 내가 공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꿔서 해보되 여기서 할 때 무슨 수를 써서든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그래서 예습이 3시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라. 왜냐하면 무슨 뭐 최근 드라마에 뭐 쪽대본 얘기도 많았었고 뭐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한때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수님 아버지도 드라마 작가셨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 그냥 쓰지 않아. 여기에는 분명히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숨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걸 잘 찾아내면 작가가 써놓은 여기 뭐냐면 끝까지 해보지 뭐 앉아 끝까지 해보자 앉아는 뭐와 자로 한 글자 차이인데 차이가 있어. 끝까지 해보지 뭐 앉아 이거하고 끝까지 해보자 앉아 그죠? 해보자와 해보지 뭐는 틀려요. 근데 뭐 이걸 틀려서 큰일 났다 이걸 틀린 사람은 학점에 벌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자꾸 그렇게 웬만하면 대본에 적혀있는 물론 그 중에는 뭐 드라마를 하다 보면 그런 작가들도 있어요. 뭐 어미나 이런 거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 말투로 바꿔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작가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다가 뭐 이를테면 그런 데와 그래서 하지만과 그러나 이런 거를 비슷한 듯 하지만 뉘앙스가 틀린 걸 바꿔버리면 작가가 의도한 바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키면서 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 안에서 부탁하고 싶은 건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읽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해서 대본을 아까 자기네도 되게 많이 편하게 바꿔서 많이 했어요. 다른 팀도 마찬가지야. 되게 편하게 바꿔서 많이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 있지. 사투리인데 사투리를 안 하고 그냥 서울말로 해서 연기를 할 거야. 그러면 확실하게 서울말로 바꾸세요. 텍스트에도 그렇게 자꾸 해버릇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 힘들어. 그리고 그게요 가장 쉽게 작가에게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회식 자리에서 쪽파티 때 아무리 작가는 잘 보이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왜? 그 사람이 이미 방송을 봤거든. 이모 쟤는 내 대사 맨날 바꿔서 하는 애거든. 입이 저렇게 안 보고 있거든. 이모 쟤는 한 번도 내가 쓴 대사를 그대로 말하는 적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 작가님 최고라고 막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해봐야 인스타에 해봐야 대본 들고 막 소용없어. 왜? 대사 다 틀리게 하거든. 물론 이제 거꾸로 역으로 그 유명한 작가 중에 이제 방송 작가 중에 김수현 선생님은 진짜 어떻게 쓰느냐면 승연 침대 모서리 끝 25cm 부분에 앉아있다가 일어난다. 오른쪽으로 90도 정도 틀어 창가로 3걸음에 도착한다. 왼손을 들어 오른쪽 커튼을
오른쪽으로 15cm 정도 연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몇 걸음 가서 그런 것까지 다 써 있어. 그럼 여기가 커튼이야. 3걸음 안에 가야 돼. 일어났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 난 끝난 거야. 못 가 3걸음 안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일어나야 돼. 뭐 이를테면 여기서 3걸음 가야 돼. 45도 정도 비틀어 선다. 왼손으로 오른쪽 커튼을 연다. 이렇게 써있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그거 만약에 대사 같은 거 틀리잖아요? 그럼 대본 연습실에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모씨, 네. 방송 작가가 꿈이었었나봐요. 네? 대사 자기가 쓰던데? 무섭다. 네, 뭐, 앞으로 본인 대사는 본인이 써오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 옛날 뿐이지. 근데 그만큼 자기 대사 대본에 프라이드가 강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우리가 이제 그 연극영화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돌아가신 분들의 작품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 셰익스피어, 체홉. 아니 러시아의 체홉이 내가 뜨리고 어린 대사를 좀 바꿨다고 뭐라 그럴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해왔는데 이제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작품을 하게 되면 현존하는 작가들과 하게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방송을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문에 나와 있는 전경이나 인서트 컷 안 쓰면 연출하고도 싸워. 말 달린다. 달리는 발굽, 발굽, 발굽. 이런데 발굽 3컷 안 쓰면 싸워,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치 봐라, 아부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존중해주고, 존중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써서 쓴 대사를 존중해주고,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멋지게 표현해주고, 만약에 자기가 자신 없어서 중의적인 의미를 쓴 대사가 있으면 내가 과감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럴 수 있거든. 연기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회유인지 항변인지 애매하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걸 내가 항변으로 연기했어.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돼? 이 드라마 안에 있는 불의와 싸우는 인물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회유로 써. 근데 마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약간 좀 기회주의자적인 역할이 별로 없어. 근데 내가 회유하고 약간 이런, 박쥐 같은 인물을 연기를 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쓰고 있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차원적으로 조금 더 평면적이기보단 입체적으로 장면을 보려고 노력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관점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관점. 내가 계속 보여주는 것만 보면 내 관점이 안 생겨요. 독서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글 쓰는 건 또 다른 얘기야. 써봐야 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교수님이 얘기한 거를 아까 뭐라 그랬죠? 배울 학? 이제 가서 익힐 습은 본인의 역할이야. 교수님이 내가 여러분을 가르쳐야 하는 내 본연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수업이 끝나면 결국 뭐냐면 되새김질을 통해 또 나만의 어떤 교육 방법, 학습 방법, 그리고 이를테면 교수님이 던진 화두에 대한 나만의 질문, 의문점, 궁금한 것들이 생겨야 돼. 자기 주관이 생겨야 돼. 맞건 틀리던. 그래서 그 자기 주관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혔다가 무너져 보기도 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 내가 커. 내가 성장해요. 그냥 남이 가르쳐준 이야기, 남이 제시해준 관점 안에서 그냥 그것을 답습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과 싸울 일이 없어. 무너질 일도 없고, 망가질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 그러나,
칭찬받을 일도 없어. 성취할 일도 없어. 올라갈 일도 없어. 그냥 여기 현재 진행형 연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공부하는 것에 너무 매진해서 연기를 공부하는 사람에 멈추면 안 돼요. 연기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수업 때 여기 올라와서 연기를 하더라도 나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배우이다라는 생각, 여기 올라와 있는 만큼. 최소한 틀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나만의 사상을 가지고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럼 교수님의 저 의견을 어떻게 하면은 다음번에 좋아졌어요. 그럼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잘못 봤나 본데? 그럼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더 희열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지난번에 딱 연기했을 때는 교수님이 내가 연기한 의도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시하고 반론을 제시했는데 그 다음번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딱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잘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지? 잘했어요. 뭐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그죠? 그런 걸 목표로 해야지. 근시일 내에는 힘들어.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있잖아요. 당장 이룰 수 있는 건 없어. 저기 보면 부자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서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야 부자가 되고, 연기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잘 못하지만 발음, 발성, 감성, 문장 이해력, 기타 등등 상대와의 교감 능력, 작품 분석 능력, 관찰력, 자기만의 주관, 시야, 이런 게 쌓여서 하다가 그것이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의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계점이 뭔지 알죠? 임계점. 어느 한계지죠. 그래서 비슷한 예를 들자면 사점 같은 거 달리기 하다 보면 숨이 턱에까지 차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그 페이스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계속 뛰잖아요? 그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 산도 올라가잖아요. 가파른 산을 올라가다 보면 숨이 여기까지 차. 주저앉으면 내려가야 되고 그때 걸음을 옮기면 4점을 넘어서.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어? 그 비등점이라 그러나? 끓는 지점? 절대로 물은 99도에서 안 끓어요. 100도를 넘어서야 끓기 시작해. 보글거리기 시작해. 기포가 올라와. 그게 있어요. 그 한계선을 넘어서려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요 한계점, 임계점, 비등점, 사점을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치가 평균을 넘어서는 거야. 어느 하나가 최고인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할 게, 이를테면, 마이클 조던이야.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점프력이 좋은 거 이런 거 몇 개 빼면 대부분의 능력치가 모두 능력치가 1위가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 평균 이하의 능력치는 없어. 평균 이하의 능력치가 없어요. 이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라 그러잖아. 좋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단점들을 장점으로 만드느냐? 그건 불가능해. 내가 지금 키가 180도 안 되는데 점프해갖고 3m 링이 어떻게 나? 그러면 한 150m 뛰어야 되는데, 150cm를 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지? 3m 안 되지. 근데 아무튼, 3m 가까이 되지 않나?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평균 지점을 넘어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보면 뭐 운동을 하든 뭐 연기를 하든 뭐를 하든 수학을 하든 뭐야 공부도 똑같잖아. 전체 속차가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평균 대부분의 과목이 평균 이상만 유지하면 총점이 그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야? 완전히 바닥인 과목들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평점이 안 올라가는 거야. 연기도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 장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장점은 극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장점은 내가 그렇게 장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 봐야 할 단점이 뭐냐? 단점을 장점만큼 잘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 평균 이상을 넘기는 거예요. 평균 이하인 것만 평균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나는 갑자기 평점이 확 올라가요. 아시겠죠?